전에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시 50분입니다.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각자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문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자 두 분께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으신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좀 더 여유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들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표해 주신 이영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봐주셔가지고 7가지 질문 중에서 아마 나머지 질문들의 경우에는 제가 PPT를 작성하면서 조금 그 대답에 대해서 미리 보여드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다음 주에 그 학술대회 주제라고 하는 5번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 하면은 다음 주에 발표할 주제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저기는 뭐냐면은 그 무명 수면과 그 관계였잖아요. 무명 수면과 암한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암한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암한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에 문헌에 나타나 있는 전거는 뭐냐면 앞에다 아함 아스미가 붙어요. 그런데 뭐 내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수행자로 따지면 내가 비상비비상처에 들어가고 있다. 아마스미 뭐 아니면 아마스미 쌈스리따 반 그래서 나는 윤회했다. 나는 윤회할 것이다. 나는 뭐 반열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스미가 붙는데 기본적으로 그 불교 수행대어 내에서 아만이 진리를 보는 이지적인 본내가 아니라 감성적인 본내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 이필원 선생님께서 아까 해주신 그 전거 중에 하나가 그 쌍일단 닉가에 있는 케이막형 혹은 산스크리트어로는 크시아마카경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마스미가 붙었던 거는 처음서부터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는 바로 사트가야 드리시티라고 하는 유신견과 거의 동일시가 돼요. 즉 유신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오치온이 전체적으로 혹은 단일하게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견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만 자체는 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못하다, 열등하다라는 비교 의식이었는데 이 둘의 사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거의 동일시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에서 결과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가령 설일체 유부 같은 경우에는 아만을 끊는다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왜? 그 설일체 유부에서 아만은 유신견에 의해서 증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도에서 유신견을 끊어버리면 막나 뿌리시다 그래서 허리가 부른질러져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라기보다 식물로 따지면 줄기가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만이라는 꽃이 나오고 이런 걸 못한다라는 게 이제 설일체 유부의 견해예요. 그런데 설일체 유부와
관계가 깊었던 육아사지론에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경향은 다음 주에 발표할 부분에 있는데 바로 수소성지와 성문지에 나오는데 이 암안이 견도 전에서 아까 말했을 때 억압이 돼요. 견도 전에서 특정한 지혜를 통해서 끊어지는데 더 이상 의식 표면으로 표출되지 않는 상태로 끊어져요. 근데 그거는 견도의 전에 특별한 형태에서 보통 능연소연 평등평등지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에 의해서 끊어져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육아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거꾸로 유신경과 암안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 그 케마카경을 인용하면서 잡집론에 나오는데 인용하면서 암안이 쭉 가서 내가 그 크셰마카경이 내가 오온에 대해서 나라는 지척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치온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암안이 남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육아론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그러면 유신견도 진리를 보는 거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고 수도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바로 구생의 유신견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것이 지적인 번뇌, 감정적인 번뇌였다가 이 둘의 사이가 좁혀지면서 여러 갈래들로 반응이 터져 나오고 그 여러 갈래들로서 암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견도의 전에서도 제거될 수 있는 것, 견도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 진리를 보는 것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고 수도에 의해서만 제거되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할 수는 없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다음 주에 논문을 발표하신다는데 어디서 발표하세요? 불교학?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기 줌으로 해가지고 국제학술대회인데 거기서 하시는구나. 예. 네. 그 초기 불교에서는 그 번뇌를 10결로 분류할 때 3결에 들어가는 게 유신견이고 그 다음에 오하분결, 오상분결 나눴을 때 오상분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 만이라고 하는 번뇌는 아라한이 될 때 비로소 끊어지는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유신경과 만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파불교에서 이해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흥미롭긴 한데 저도 초기 불교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10결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이 좀 무명이니까, 무명 번뇌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번뇌를 볼 수가 있겠고, 근데 무명이 끊어지지 않더라도 유신경이 끊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3결이니까. 3결은 무명이 잔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3결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견해에 의해서 다 제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위상변화라고 해야 될까? 부파불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말을 받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니카야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초기불교 전체의 견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기불교라고 가지고 있는 그 바운더리와 제가 초기불교라고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가 서로 상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문헌학적인 얘기인데 가령 니카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가장 앞서게 따라서 5세기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육아사지론도 다 4, 5세기의 문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그거는 제 문헌학자 입장에서는 조금 저기하기 힘들고 아까 그런데 아스미 만화뿐만이 아니라 설체 유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 사트가야 드리시티의 저기를 두기 때문에 그 모든 만 자체가 견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줄기가 부러져서 남아있다라고 하지만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다만 그 분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색계에 있는 무색계에 있는 그런 수행도에 따라서 배치하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문헌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뭐라고 하나요? 이제 소위 테라바다라고 해가지고 남아있었던 경일론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설일체유부의 논서 조금 남아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분이 남아있고, 그 대신 인도 전반을 장악했었던 여러 가지 부파, 가장 강력했던 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논서뿐만이 아니라 경전 안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진 선생님 보면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제 성역 사실 굉장히 어렵고 흥미로운 문제인데 아까 발표하실 때 만약에 제 내담자가 저한테 선생님 성역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난 뭐라고 답할까? 해봤더니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성욕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욕과 관련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혹시 어떤 그런 이슈들, 그래서 뭔가 이런 자연스러운 생명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욕을 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사실 이제 최근에 심리학에서는 그런 경험을 회피하고 억제하는 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뭐 멘탈 패러독스 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 성역의 그 마지막 이제 분석하실 때 이게 현대적으로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가 이야기하셨는데 좀 궁금했던 점은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상삼매 이야기를 하시고 앞에 거는 일종의 멘탈 패러독스를 일으킬 수 있어서 표피적인 어떤 해결책에 불과하다. 좋은데 이제 이런 가르침이 당시에 그 승가 공동체라고 하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 승가 공동체를 좀 유지하고 하기 위한 어떤 스님들만을 위한 어떤 가르침이신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일반 보통의 우리 중생들한테도 이런 가르침을 하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또 이 성역에 대한 이런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되게 초기 불교적인 입장인데 그 이후에 이건 뭐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좀 변화된 건 있는지도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단지 회피하고 부정하는 거 너무 무상삼매는 정말로 마치 한 5만 피트쯤 위로 올라가라는 소리처럼 들리고, 뭐 어떤 것이냐, 이에 대한 좀, 선생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이런 명상 자체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이런 명상 상태를 이야기하기 전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집 없는 상태로 나아가서 나무 뿌리 밑에서 쭈루룩 이런 정형구가 항상 나와요. 그런 거는 이건 뭐냐면 지금 이러한 같은 명상법 체계 자체 그리고 육아사지론에 나와 있는 모든 명상 세계 자체는 승가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들 같은 경우에도 포살이 있기 때문에 15일마다 한 번씩은 성욕을 참기도 하겠죠. 술도 안 먹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에 대한 걸 다시 좀 말하면서 까먹었는데 리마인드를 좀 시켜주시면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 초기불교 이후에 성욕에 대한 어떤 우리 예. 대중들을 위한 어떤 예. 가르침이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출발이 고행을 위주로 하는 사문 전통에서 출발해서 변이가 있었긴 했지만 중도라고 하는 변이가 있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행 전통에 입각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 안에서는 성욕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왜냐하면은 그 가래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가장 강한 게 성욕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불교도 시대와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변해가고 가령 탄트라 쪽에 가면 성욕을 굉장히
그러니까 성욕이라고 할지 모르겠고 방정란 선생님 앞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적인 행위 그러한 것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도 나아가기도 하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그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욕을 회피하는 전략이 현대 심리학의 어떤 접근법과는 굉장히 좀 차별적이다, 이질적이다. 그래서 논문이 가치가 있다. 그런 그 한 가지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인 염리스임을 개발하는 방식이 좀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그게 사실 금방 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개를 보게 되면 불사음은 제가자인 거고 승려들에게 이제 불응인 거죠. 그래서 제가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건강한 방식의 성적인 욕망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수행의 측면이라든가 명상의 측면으로 가게 됐을 때 과도한 그 성적인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염리심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부분에서 그런 그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그 하연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가 좀 그 귀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뭐죠? 여기 있었는데 자기 몰입을 낮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과도한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몰입된 상황일 테고 그런 것들이 이젠 그 자기 몰입을 낮추게 되면 자기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거기서 마련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염리심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 강한 성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현대적으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대적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렇게 몸에 대해서 혐오를 하면은 우울증이 오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아까 말했던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욕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교라는 체계에서는 수없는 전생 동안 수없이 그런 경향으로 살아왔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저는 이제 불교 철학의 체계에서 이 윤회라는 관념을 쏙 뺀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를 그러니까 우리 젠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무아라는 사상을 저는 건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라는 사상을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라고 하면은. 한데 윤회라는 사상을 건드린과 동시에 불교는 우르르 다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태적인 어떤 이게 너무 강해서 나아간다면 뭐 감호를 한다든가 뭐 약물로서 치료를 한다든가 이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대략 그 이영진 선생님하고 그 논의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현주 선생님께서 우리 박성현 선생님 토론문을 어떻게 들으셨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의 문제의식을 신선하고 도전적인 시도라고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심리학계 내에서 무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가 사실은 참 어려운 시도였고 또 자기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자체도
저희 학교가 굉장히 실험 연구에 기반하다 보니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하는 반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 2년은 고사하다가 이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했던 연구였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진의를 알아주시고 또 이 마음을 담아서 공평문을 작성해 주셔서 어쩌면 저희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질문보다는 저를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음 챙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불교적인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적용할 때 심리학자들은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단위로 축소해서 이제 조작적 정의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탈락되는 개념들, 풍부한 개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희 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 인문학에서의 풍부한 토론들, 이 결실들을 이렇게 밑에서 주워받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이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욕의 주제도 그렇고 저의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이제 무아라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연구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저에게도 남아 있는데요. 아까 이규현 선생님께서도 자기 몰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창조적 과정이라는 것을 그러면 인간이 다 떨어뜨릴 수 있느냐, 완전히 감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체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라는 개념은 꼭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 면역체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세포 단위 어떤 작은 생명에게도 존재하는 것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미니멀 셀프까지 우리가 어쩌면 이 수행을 통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인지 이거는 생명체의 자기보전적인 자동적인 경향성일 수 있는데 어떤 것을 타겟으로 우리가 집착을 끊어야 할 것이고 그럼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심리학에서는 자기 창조적 과정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는 오너십, 소유 감각, 그리고 에이전시에 대한 것, 생리 주체 의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의 감각 혹은 이 몸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 의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내가 발생시켰다고 하는 이 에이전시가 나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이 에이전시에 대한 감각은 이 일주일의 과정에서 조금씩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 추이가 있었지만 이 정서전염이라는 현상 속에서 경험이라는 게 뒤섞이기 마련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인사이트만으로도 사람들이 이 경험을 내가 발생시킨 게 아닐 수 있어 라고 탈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소유 감각마저 없다면 내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불안이 내 것이 아니라면 영향을 받은 걸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심장이 떨리고 손발에 땀이 나고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에게서조차 이 소유 감각은 끝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떨어뜨릴 것이고 무엇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마 이제 불교와 심리학의 학제적인 연구가 계속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욕과 자기 몰입과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이 각성의 오기인 이론에 따르면 지금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이제 흔들다리를 건너게 하고 그 다리 건너편에 매력적인 이제 여성 실험자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쪽은 단단한 다리를 건너게 하는 두 가지 조건에서 흔들다리를 건넌 이 연구 실험 참여자들은 건넜을 때 자신의 심장 박동을 이 실험자에 대한 성적인 매력으로 혼동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튼튼한 다리를 건넜을 때는 이 사람에게 덜 연락하고 전화번호를 덜 물어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 또한 우리가 잘못 오기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성욕이라는 것은 일방향적인 것이냐, 쌍방향적인 것이냐, 누가 먼저 뿌리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성욕 또한 전염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동공의 확장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전염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욕구가 나로부터만 기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착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로부터 좀 더 탈동이 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비슷한 얘기가 네. 롤러코스터 타면서 고백하면 그렇죠. 성공 확률이 그렇죠. 높아진다고. 공포 영화나 집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몰라서 연애를 잘 그래. 어때? 박사님 추가로 뭐 하실 말씀?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인드풀리스 그 연구자 중에 한 명의 카바친이 1979년도에 그 페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그 만성통증에 대한 망신기 훈련 효과 연구를 냈는데 처음에 마인드풀리스라고 못 냈어요. 듣도 보도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텐션 컨트롤이라고 어텐션 컨트롤 훈련이라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이런 불교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이런 개념들, 또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걸 심리학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한주 선생님이 그런 그 어려운 시도에 도전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또 하나는 정말로 무아의 심리학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나라고 하면은 아이와 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이는 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느끼고 소화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주체적인 나라고도 할 수가 있고, 미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을 응집하고 뭔가 구성하면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뭐 셀프 이미지라든가 뭐 등등 이런 요소들이 되겠죠. 내가 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나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 대상으로서의 나가 이 대상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모든 경험을 다시 보게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사실 일어나면서 이 세계를 그 자기 이미지 속에 가둬버리는, 혹은 그 격자 속에 제한된 어떤 혹은 왜곡된 세계를 바라보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셀프 이미지와 같은 대상으로서의 나와의 동일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무아의 심리학에서 우선 그 정의해야 될 무아라고 하는 정의의 하나의 좀 단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아에 대해서 최근에 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쓰고 있는데 말씀 나와서 한번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탈동일시, 뭐 탈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몰입적 태도를 그게 좀 바꿀 수 있고, 그게 이제 큰 맥락에서 무아의 어떤 가르침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은 그 명확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떤 그 연기나 혹은 상호구전성에서 무아를 찾아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그건 일종의 어떤 관계적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지 곧바로 무아가 될 수는 없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초기불교 경전상에서 보면은 그런 형태로 무아를 설명 안 해요.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연기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승택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연기를 자아로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조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이쪽에 있으면서 중론 같은 경우에 많이 좀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선입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와 무아라는 거는 완전히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뭐 부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물론 그 텍스트상에서도 어느 순간에 가다가 보면은, 특히 대승 텍스트에서 보면은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관념에 가서, 그러니까 그게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듯이 뭐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무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연기는 공성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적인데 이게 막 그 서로 짬뽕이 돼가지고 연기 이코르 무하가 너무 당연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입장이니까요. 서로 간에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 논지에 좀 보완할 부분도 보고 지적하고 뭐 이런 게 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속한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좀 플로우 쪽에도요 마이크를 좀 돌려서 이렇게 그 좀 질문도 받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어떻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안녕하세요. 저보고 마이크에 돌려줘가지고. 저는 사실 그 논문을 읽고 보지 않아서 자비하면 메타바바나를 응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쵸? 자해 수습이라고 불교에서 널리 알려진 수행 방법이 여기에 어떤 차관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무관하게 그런 차관점이 없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연구하시면서 그와 관련돼서 그런 연계성이라든지 실제로 자비 체험을 시킬 때 메타바바나 수행을 응용할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나 연구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죠. 자해 명상의 일부가 이 명상 훈련에 포함은 되는데요. 이 타인이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짧게 넘어가는 것이 저도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것보다는 그 상태에서 타인과 내가 고통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고통스러워진 상황을 정화하고 편안한 심상으로 정화하고 타인도 그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편안해지기를 하는 면에서 자해 명상의 일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처치이고 해서 그리고 조금은 부족한 면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해 명상에 점수를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사무량심 수행은요? 궁극적으로는 사무량심 수행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지금 제가 거론한 부분은 이제 자해와 자비, 이제 메타와 까루나의 측면까지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자기와 타자를 계속 분별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면 삐띠로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에는 연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나서 잘 되는 거에 배합하지 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아닐까 싶고 어떻게 보면 자기와 타자의 분별을 넘어서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완결의 사무량심 수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도 수행과 확실히 부족한 탓으로 다음의 과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옹광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안 계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소감 및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분의 그 연구 결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매우 감동적이고 감명받았습니다. 이영임 교수님이 정말로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척박한 연구 환경에서 아주 수제일관되게 어려운 작업, 필사 산스크리트 원전이라 했나요? 필사본? 내가 이제 기독교 쪽으로는 두루마리에 쓰여진 필사본,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오리지널 성경 원전들
새로 최근에 번역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필사본 산스크리트 원전을 고독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명이 깊었어요. 나는 그냥 빨리 텍스트만이 가장 오리지널하고 가장 고대의 어떤 원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어떤 이제 관점에 이제 개안이 있었던 오늘이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니까야에 제가 그 기억으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암과 같은 심한 고통에 대해서 부처님이 항상 병나가에서 안수기도를 하거나 나의 자비 무엇으로 이 고통을 치유를 해주거나 사하거나 이러한 어떤 기존의 종교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항상 반복해서 강조해 주신 것은 사념처를 관할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러니까 소위 이제 파이너폴리스 어떤 사띠의 어떤 관점이 그 처방으로서 부처님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아주 이를 악물고 중지하고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다른 주의를 전환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데 단계 그 수행법도 제시했지만 또 부정관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념처를 관할해야죠. 성적인 욕망은 하나의 고통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섹스에 중독되어 있죠. 섭식장애 같으면 음식에 탐식에 중독되어 있고 이게 다 이제 고통이죠. 탐욕이라는 고통이죠. 탐욕과 분노라는 고통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런 탐욕과 분노라는 욕망에 대해서 깊이 직면해서 성찰하라고 이렇게 전공법을 말씀하셨지 회피하고 억압하고 차단하라 이렇게는 아주 이제 조금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근본적으로 산업처로 관해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삼법인을 철견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소감이고 또 자비의 조망 그 논문 우리 하박사의 논문은 그 자비라는 컴패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까르나를 번역한 영어 용어로 생각해요. 그럼 사무장심 중에서 두 번째 까르나죠. 그러면 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자비로 이렇게 언어를 써버리면 개념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쭉 들어보면 이제 비고 그거는 좀 더 우리말답게 번역을 하면 연민으로 해야 고작 개념의 혼란이 없는데 처음에 내가 이 자비가 가와 비의 합성인지 뭔지 처음에 이제 좀 논문을 작년부터 좀 읽었었는데 나중에 연민을 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비와 희는 사무량심에서 비와 희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공감적인 측면이거든.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연민이고 희는 수희,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게 수희인데 이 비와 희가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선언도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 몰입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와 사실은 희예요. 이 비와 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바탕은 사실은 사랑이죠, 사랑. 아까 우리 하현재 박사가 존중이라는데 아주 그 존중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고 존중이 없으면 사랑이 성형으로 변질될 수 있고 스캔들이 되어버릴 수 있죠. 아까 상담 현장에서 얼마든지 스캔들이 되어버리거든요. 치료자와 내담자, 상담자와 관계가 변질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 유일한 요건이 뭐겠습니까? 그게 나는 그 현대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보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성적인 스캔들, 즉 성욕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그야말로 우호적이고 그야말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기에는
사무량심 중에서 마지막 분집, 평정심, 이퀄리티. 평정심이 강력하게 기반을 두지 않으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뉴트럴리티. 치료자의 중립성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흔들려버리고, 쏠려버리고, 아픔에 경도되고, 고통에 경도되고, 슬픔, 비탄에 경도되고, 그게 경도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치료자나 수행자는 평정심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이사는 치료자나 상담자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갖춰야 될 덕목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욕망과 분노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자기이사로 마음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둡고 탁한 갈등스러운 이런 욕망과 분노로 가득 찬 탐진치로 가득한 이런 마음 상태다. 자비이사라는 사무량심, 사동주,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 이것이 곧 명상치료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논문은 서로 승통하고 우리 이영진 박사의 그 부산산맥 마지막 그게 오히려 아까 그 사냥추억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당산맥은 바로 무화관으로 아마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항상 좀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 두 분 수상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세 분 심사위원들 노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들어서 이 탄화기념관을 흔쾌하게 개관해 주신 코로나 시대인데도 대관해 주신 헤일록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왼방 선생님께서 그냥 총평까지 대신해서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자비, 그 다음에 성욕, 동시에 터치를 해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온강학술상 일기 그 우수상이 평등심이었죠, 평등심. 작년에 그 김항석 박사님 수상했던 내용까지 결부돼서 전체적으로 아주 그 어떤 우리 어떤 논의의 어떤 여러 가지 회통 가능성을 더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시간이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두 분 토론자 선생님 모시고 이런 귀한 시간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2회 운강 명상 학술상 시상식 및 발표회 시간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